예, 세계 경제의 양대 대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세계 증시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다소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뉴욕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실패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정의부 PD께서 뒤쪽에 배경화면 이렇게 비춰준 것을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구렛나루가 있으신 분이 페드의 그 금융위기 당시의 그 의장이셨고, 그다음에 2014년서부터 의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당시에는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그 이사로 있었던 분이 이제 제롬 파월 현 의장이죠. 이분들이 이제 2008년, 2009년 서프라임과 리먼 브러더스의 이렇게 미국의 그 위기 때 소위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찰떡궁합으로 이걸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 버냉키 의장이 사실 이 제닛 옐런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 현재 그 바이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강요죠. 하나는 이제 재무장관이고 하나는 페드 의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월가에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그 워렌 버핏의 버냉키 의장의 그 발언을 더 믿을 거로 봅니다. 월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은 최고의 위기 파이터입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왜 페드 당시에 앨런 그랜스펀을 이어서 버냉키 의장이 페드 의장으로 모셨느냐 하면 미국 경제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아무래도 위기에 가장 전문가를 모셔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된 논문으로 굉장히 훌륭한 학자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페드 의장으로 모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서프라임이 2008년,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가 2009년 해서 지금 해수로 10년째가 넘고 있습니다는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전부 훌륭히 평가받았지 않느냐, 극복했지 않았냐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파월과 앨런 이렇게 장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고용 문제 진단에 상당 부분 실수를 했죠. 그래서 특히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 의사들은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샤워실의 바보다, 샤워실의 바보다 이런 표현이 아주 월가의 흥미로운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 평가를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버냉키 의장이 상당히 그 신중하게 얘기하고 지금의 의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자세를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죽했으면 이렇게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라 하는 벤 버냉키 의장이 나섰을까? 그만큼 이렇게 지금의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리고 페드 인사들이 잘못 진단했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최후의 보류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버냉키 의장이 CNBC에 인터뷰하고 아마 잭슨홀 미팅에선 가장 메인 이렇게 참석자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좀 견해를 듣자.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실패로 전해드렸습니다는 실패라는 표현을보다는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서 결과대로 실패입니다는 표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상당히 그 말에 제가 직접 봤는데요. 굉장히 뉘앙스 자체를 굉장히 아주 만화적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서는 실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 언론에서 실질적으로 실패다 해서 자막에선 실패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출구 전략 시기도 놓쳤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자 지금 상태에서 그럼 늦었으니까 뒤늦게라도 화들짝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의 액션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3대 지표로 혼재세를 보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버냉키 의장이 파월과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게 역행적 선택이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역행적 선택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혹시나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버냉키 의장이 CNBC 인터뷰에서 페드의 전진주의적인 대체가 문제였다. 이게 바로 페드의 그 이렇게 출구 전략을 할 때는 통화 정책의 기조는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하는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 그리고 게임 시어리에서 보면은 역행적 선택, 시장의 기대보다 아리까리할 때는 급진적 출력을 주지 않고 한번 지켜보자 하는 스윙 체크 스윙 이런 표현과 같은 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됐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했던 역행적 선택 이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먼저 그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미시경제학에서 게임 시어가 굉장히 경제학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노현 방식의 영화 게임. 자, 이 앵커랑 나랑 플레이어로서 참여했는데 이 앵커가 게임업 이제 보통 이제 플레이업 게임업 페이업잖아요. 결과를 게임 결과를 보통 페이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앵커가 10을 얻었다면 내가 고스란히 10을 손해를 보는 그래서 서메이션 할 때는 제로로 하는 여기에 이제 이기적 게임이다 하는 방식이고요. 에거로프 방식은 뭐냐면 공생적 게임이다. 참여자들이 모두 공생적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ESG 뭐 해서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공유라든가 그다음에 화합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풀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생적 게임 방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공생적 게임 방식은 이 자기 사적인 이익과 비용이 사회적 이익과 그 다음에 비용과는 서로 괴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앵커께서 아파트에 아름다운 꽃을 심을 때 경제적 비용이 100이다 하면 사실 그 사적 비용은 100입니다. 그러나 한상춘 의원이 이렇게 옆에 갈 때는 이 앵커가 심어놓은 아름다운 꽃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코스트가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에 비해서 사회적 코스트가 낮으면 외부 경제 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반대에게는 외부 불경제 효과라 쓰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실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이런 프라이빗 코스트와 소셜 코스트의 괴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뭐든지 확신하게 모든 정책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버냉키 의장이 왜 이렇게 점진적인 통화 정책이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코로나도 nobody knows에서 굉장히 정전의 위기와 다른 문제고요. 풀어가는 방식도 다른 방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자, 작년부터 인플레 쇼크가 작년 5월부터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 한 번 더 돌다리 지켜보고 했던 이런 측면에서 또 올해 1월과 3월과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출구 전략 추진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적게 추진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역행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보면 코로나발 뉴노멀 인플레에서는 굉장히 공급망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 하는 이 측면이 바로 전진주의가 문제였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에선 전문적으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 문제였다.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확인했다. 애매모호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불었다 하는 이 문제가 오늘 CNBC 인터뷰 내에서 다시 한번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던 이렇게 역행적 선택이 부각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또 타이밍적으로 간밤에 벤 버냉키 의장의 인터뷰가 나오는 시점에 또 뉴욕의 경제활동 지표마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또 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해서 이제 뉴욕 증시 굉장히 부담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장초반에 어제 중국 경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가 좀 상당히 안 좋게 예. 나와서 이것이 뉴욕 증시, 유럽 증시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뉴욕 증시 초반에 좀 굉장히 투자 심리를 부담을 느꼈던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버냉키 의장이 페드의 신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뉴욕에서 체감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또 미국이 중심지가 뉴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체감적인 지표가 발표나서 지금 마감에는 3대 지수가 엇갈량이 나왔습니다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져서 사실 주가가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의 그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침체 논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각도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는 올해 초에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사실 그 서머스가 폴크만 학계에서 이제 나왔죠.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골드만삭스와 이런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같이 이렇게 엇갈려 나왔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정영구 PD가 이렇게 보이자면 이 꿍짝 궁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기 문제가 서로 엇갈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닛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예정하지만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경제가 침체 문제가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같은 페드의 전현직 사이에서도 경기 문제에서 엇갈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벌써부터 올해 8월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에 그 밀켄 커플러스 미국산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경기 침체 문제가 주 의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그 8월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화급하시죠? 그러다면 약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지금 요새 좀 이런 문제를 빨리 좀 알고 싶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활보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내일 모레 5월 19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레리 서머스 지금 문제의 경기 침체 주체죠. 루비니 교수, 아이켄 그린 교수, 하이퍼 언서틴티라는 얘기를 했던 그다음에 미국의 하버드 교수인 조셉 나이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이틀 후에 열리는 이쪽에서 이 서머스, 루비니, 아이켄거리, 조셉 나이 전부 세계적 석학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잭슨홀 밑에 앞서서 준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칭을 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합니다는 준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합니다는 가장 올해가 화려한 이런 한국경제TV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미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여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당국 학계에서 논의가 관계없이 체감적으로 더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젯밤에 발표했던 5월에 그 뉴욕 스테이트 지수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뉴욕의 그 스테이트 지수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죠. 요건 체감 지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를 상징하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11.6으로 나왔거든요. 전월에 대비해서 36.2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뉴욕 증시가 중국의 경제 지표와 함께 이렇게 부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이제 오는 7월 나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경기라는 것은 미리 가는 선행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가는 동행 지표가 있고 뒤늦게 가는 후행 지표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경제 지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엇갈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안에 굉장히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공식적으로 이게 침체 국면이냐 아니 회복 국면이냐 공식적 판단은 전미경제연구소 어떤 분들은 이제 미국 경제연구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는 전미경제연구소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MBER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일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미국경제연구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전미경제연구소 MBER이라는 이 표현이 맞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성장률이 2분기 가지고 추이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왜 관심이 되느냐 하면 저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9%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냐? 아니다. 그냥 한 분기 정도 더 봐야 된다. 추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올해 7월 달에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경제의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가 지금 5월도 이제 중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2분기에 부가가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정적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에 대한 피해가 아마 2분기에 집중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의 뒤늦은 확산으로 중국 경제 봉쇄 조치가 아주 강하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이 집중 좀 감안해 볼 때 2분기 성장률이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 그보다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말끔히 해소될 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보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의 봉쇄 조치를 잠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어제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중국의 이렇게 3월 양해대 이후에 시진핑이 이렇게 국민의 그 인민들의 이렇게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산당 선언에서 시황적결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보면 인민들의 경제 고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 봉쇄가 아주 세게 갔죠. 그런 과정이 경제 지표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그래서 4월 소매 판매. 아마 중국도 이제 GDP의 총상목별 교도에서 보면 인민들이 이제 1인당 GDP가 $10,000 넘음에 따라서 GDP의 총상목표에 대해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60%에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60%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70% 정도인데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핵심적 지표로 자리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년 동월비 개념으로 마이너스 11.1% 빠졌습니다. GDP의 총상목별 교도에서 60%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대표적인 지수의 소매 판매가 11.1% 빠진다 보니까 중국 경제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장의 입장에서는 산업활동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경제 패권 차원에서 사실상 반도체라든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산업활동도 저렇게 빠지는 모습에서 마이너스 2.9%가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그 코로나 때 봉쇄 조치했던 것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국에 이제 이렇게 그 위구르 지역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서는 우이 지역인가요? 제 기억이 좀 알겠습니다는 그 지역의 경제 봉쇄의 핵심적인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이유로 가장 취약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소매 판매와 산업활동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그 2분기 성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블딥 문제가 어제 나왔는데요. 왜 더블딥이냐? 시청자 여러분 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서부터 3분기에 4.9, 4분기에 4% 떨어지고 1분기에 4.8로 적어 4.8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자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4.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분기에 저게 4% 밑으로 떨어지면 전형적으로 4.9, 4.0, 4.8 이렇게 떨어지죠. 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4.8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표 정정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더블딥이 나오느냐 하면 3분기 4.9, 4분기 4.0 떨어졌죠? 그다음에 1분기에 다시 올라갔죠? 2분기에 떨어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2분기에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예상은 한 2% 정도로 지금 2%도 못 미칠 거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더블딥 나온다. 그러면 더블딥은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신호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제 지표가 그 위에 유럽 증시에서도 부담이 됐고 어제 미국 증시의 초반에서도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 인구 절벽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지적했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경제 단기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은 아무래도 노동 지역별 산업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넨다. 한국경제TV에서는
작년부터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요건 그래프가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됐나요? 이렇게. 이 인구 절감 문제는 사실 총공급 문제입니다. 저 AS, Aggregate Supply Curve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아마 요게 이제 이 Aggregate Supply Curve는 총공급에서는 이제 거시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노동 곡선에서 이제 이렇게 노동시장 곡선에서 청출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총수 곡선, Aggregate Demand Curve는 LM 곡선에서 화폐 시장의 LM 곡선과 투자장에서 인베스트먼트 세이빙에 관련된 IS 곡선에서 도출된다. 다들 그 경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이제 CEO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 시청자 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선에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중개 인구 문제는 사실 그 노동 총공급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이렇게 노동의 공급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저 노동 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이동된다. 우측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리고 물가는 떨어진다.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골디락스 국면이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 입장에선 중국의 인구 문제에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골디락스 국면이 나타났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제 아까 그 곡선에서 어그레이트 디맨드 어그레이트 서프리 곡선에서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급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경쟁 성장이 거꾸로 이렇게 감소하고 물가가 올라가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 인구 감소 문제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인플레는 또 높아지고 경제 지표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께서도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빅스텝이라는 게 우리는 뭐 0.75% 가져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0.25%인데 0.5% 가능성 내겠다. 그 고충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의 중국의 그 코로나 뒤늦은 문제와 함께 북한의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충을 이 신임 총재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한국도 경기가 녹록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금리를 좀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는 지금의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슬로우플레이션이 될 때 이 금리로 풀어가기가 어려운 국면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신 총재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그 중앙은행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바로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냉키 의장도 자 지금 출구 전략이 늦었다 해서 지금 뒤늦게 급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 교훈은 있긴 하지만 1980년대 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에는 뒤늦었다고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다른 혁신적 방법으로 그래서 1980년대에 아서 레포커브를 한 세율 감세를 통해서 경제 의욕을 고쳐서 경제 의욕을 고취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이런 문제와 함께 사실 재정이 더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1980년대에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과 공급 증시가 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앨런이 모던 서프라이 이렇게 사이드 이코노믹 같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 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의 공급망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거고 우리 윤석열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문제가 저 동맹국 간의 공급망을 풀어가려고 하는 IPEF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문제에 대해서 공급망을 해소하겠다. 또 모든 것을 불러들이겠다 하는 아우타키 굵기적인 성향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 공급망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1980년대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것을 버냉키 장이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증시 낙폭이 제 생각보다는 좀 낮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사실상 어제 한국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온다고 한국 증시가 잘 버텼죠. 어제 뭐 코스피 한번 보실까요? 정 PD 코스피 보실까요? 저 비교적 이렇게 잘 버텼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주식적인 측면에서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중요하다. 지금 성장률 경제 지표가 중요해. 저기 코스피가 어제 마이너스 11.2% 소매 판매가 중국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렇게 비교적 잘 버텼죠.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 악화, 그다음에 미국에서 보면 뉴욕 스테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성장률과 경제 지표 자체보다는 저점이 언제 통과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성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OECD의 경기 선행성 지수를 보면 자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좀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점이냐 정점이냐 이 국면 전환 경기선의 국면 전환을 하는 것이 마커브스비치의 국면 전환 모델입니다. 이 국면 전환 모델 때는 올해 2분기가 사실 저점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때고요. 또 한 가지는 빅 이벤트 앞두고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침체되는 것을 그냥 바이든 정부라든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켜보겠느냐. 그럼 빅 이벤트가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방치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뭐냐? 중국은 공산당대에서 시진핑이 시황대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봉쇄를 빨리 풀겠다. 벌써부터 6월 1일부터 풀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음 푸틴의 건강 환설. 어제 이제 그런 얘기 외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군부 쿠데타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측면에 이런 기대가 작용해서 미중 간의 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는 비교적 잘 버티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고 왜 세계 증시가 그래도 잘 버텨지고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